네, 오늘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합니다. 취임 이후에 글로벌 투자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취임 후 내놓을 말과 행동,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 밖에 에너지, 크립토 시장 등의 정책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세부적으로 예상되는 변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투자 전략을 오늘 한경 글로벌 마켓과 함께 꼼꼼하게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지식경제연구소의 박종훈 소장님 그리고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그러면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요 40년 만에 가장 추운 또 취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좀 사로잡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종훈 소장께 한번 여쭤볼까요? 원래 미국 대선에 아주 재미있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1년 차보다 4년 차에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른다. 그러면 80% 확률로 대선에 성공합니다. 바이든 그리고 해리스로 이어지면서 이 법칙이 작동했다면 해리스가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왜 예외가 됐느냐? 여기에 미국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상위 20%는 자산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더욱더 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하위 한 50%에서 60%, 심각하게 보면 또 80%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산이 늘어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주식 투자 못하거나 아니면 비싼 집이 없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가만 크게 오르니까 굉장히 불만이 커졌는데 아주 중요한 거 어디서 결정됐느냐. 자, 바이든 대통령 때 불법 이민자가 2023년에 300만 명, 그리고 2022년에 200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네. 5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히스패닉계의 이 미국 시민권자 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누구랑 같이 직장을 경쟁하느냐? 영어를 같이 못하는 불법 이민자랑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갑자기 돌아서서 트럼프를 찍은 게 또 역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부격차의 확대와 그리고 히스패닉계의 변심. 이게 트럼프 당선에 아주 큰 원인이 됐다는 거죠. 아, 네,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다가올 트럼프 2기를 이야기할 때 1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와 2기 또 어떤 점이 지금 좀 다를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전 세계에 미치는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1기와 2기가 정말 다른 점은요. 1기 때는 트럼프가 공화당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후반 2년에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의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슈퍼 트럼프라고 할 만큼 강력하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아주 아쉬웠던 게 1기 때 있었는데 미국의 공무원들 또는 장관들이 자기 말을 안 들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에 과연 이게 들어가 있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데 스케줄 F와 관련된 겁니다. 왜냐? 바로 이 도지 같은 데서 자꾸만 미국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공무원은 쉽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네. X하고 달라요. 자, 그런데 스케줄 F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공무원들을 바꿔치고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으로 가게 만들겠다. 이게 과연 행정명령에 어느 정도나 반영돼 있을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과연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진짜 불법 이민자를 다 추방하는 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윤여민 이사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신지 사실 환율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트럼프 1기 때는 경제 성장 이제 여기에 더해서 미국 우선주의가 좀 핵심 기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감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좀 경제 성장을 좀 도모하는 좀 그러한 부분으로서 지금 어쨌든 1기를 좀 가지고 왔다고 하면 2기에는 조금 1기와는 다른 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과제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경기 방어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재정 지출 확대라든지 뭐 에너지 산업 부양, 여기 또 대중국 강경 정책 뭐 유지까지 좀 많은 부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제가 좀 체크해볼 것은 앞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기 때 어떤 실패를 조금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싱크탱크라 불리는 지금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뭐 행정명령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좀 쏟아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어떤 백악관 자문기구였던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이었던 브룩 롤린스가 좀 설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서명한 300개 이상의 어떤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기와 2기와 좀 다른 점,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이 차이점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 외교, 에너지, 행정 부분에 있어서 좀 1기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관세 부분인데요. 사실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또 관세에 대해서 뭐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관세의 이런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트럼프 2기에 어떻게 좀 작용이 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순차적일지 관세의 이런 강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베센트하고 이 러트닉이 굉장히 다른데요. 베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부 장관 이제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명자니까 러트닉은 상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러트닉은 정말로 관세를 당장 엄청나게 강화해서 중국을 바로 혼내주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세금을 거기서 걷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베센트는 이거보다 좀 더 강도가 약하게 협상의 수단으로 쓰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트럼프가 바로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매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때 일단 어쨌든 목록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매긴다면 상징적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60%를 매긴다 하더라도 몇 개 품목을 정하던가 아니면 관세율을 점점 높아가는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본격적인 관세는 제가 보기에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진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협상 카드로 쓰려는 베센트와 그다음에 러트닉이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한쪽에서 겁을 주면서 또 네. 한쪽에서는 협상하자. 이렇게 일부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임명해서 두 가지 양동 작전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그리고 파나마를 향한 야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영토의 확장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박중훈 이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트럼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미국을 정말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정신 중에 하나가 먼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먼로 5대 대통령인데 미국에 자 먼로주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자 유럽 너희들 말이야 우리 미국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미국 땅이거나 아니면 미국이 관리하는 땅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 먼로주의가 사실은 미국의 건국 이념처럼 내려오고 있었는데 자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무시무시한 뜻을 갖고 있느냐. 사실 그린란드의 위치를 잘 보면요. 캐나다하고 아주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오히려 덴마크하고는 아주 멀어요. 네. 덴마크 령이니까 덴마크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이건 북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파나마 운하는 우리가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먼로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관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에 진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아주 중요한 게 결국은 핵심이 물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파나마 운하는 현재 미국의 물류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다시 되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린란드는 미래의 미국의 물류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세요.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북극 항로 같은 것도 믿지 않을 거다. 이게 아닙니다. 네. 트럼프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고는 믿어요. 근데 이건
지구가 그동안 변하면서 얼마든지 따뜻했다 추워졌다 한 거지 인간이 파괴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릴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린란드를 탐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가 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에 지금 훨씬 더 적극적이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언급했었죠.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강한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 중국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그린란드에 히토류도 개발한다 그러지 갑자기 파나마 운하의 양쪽 끝에 중국이 항구를 이렇게 영구적으로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모든 배들에 대해서 중국이 감시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중국이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네, 트럼프는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항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운영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트럼프 주장이 반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배가 지나가는데 문제점은 여기에 미국의 군함들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군함을 전부 다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데 파나마가 이건 중국에 대해서 다 준 거 아니냐?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세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그 밖에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영토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것들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저는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는 지역은 전부 다 이 북미 또는 남미라고 보는데요. 네. 남미에 대해서는 요번에 트럼프를 잘 보면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나마 그 운하까지 딱 얘기한 게 다리엔 갭이라고 이 중미와 그다음에 남미를 가로지르는 정글지대가 있거든요. 그 북쪽 위로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거의 자기 땅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멕시코입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었냐면 2020년에 멕시코에 마약상들이 모여 있는 곳을 폭격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존 볼턴이라든가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정말 뜯어 말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자서전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멕시코도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멕시코가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2.0의 이 부분은 정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부를 때 흔히 뭐 천조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방비를 1,000조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영토 확장 야심 이 부분으로 인한 이 방산주에 대한 상승세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부분인지 윤여민 이사께서는 방산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라고 말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방비를 어떻게 보면 무한정 지출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국방비 방위비 지원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국방비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 효율부 관련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수장인데 특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국방 예산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은 비판을 좀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F-35 전투기가 상당히 좀 비싼 전투기입니다. 거의 한 대당 지금 뭐 한 900억에서 거의 한 1조 정도 그런가요? 되는 이제 전투기인데 이와 관련돼서 뭐 설계부터 잘못했다라는 비판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지금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을 직접 삭감하는 어떤 그러한 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방위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손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돼서 뭐 전통적인 방산에 대한 부분을 손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대안으로 떠올랐고 그런 측면에서 뭐 AI가 좀 탑재된 드론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무인으로 된 어떤 그러한 좀 트렌드를 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겠습니다만 국방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전 그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도 저는 뭐 AI 트렌드가 좀 어느 정도 같이 가미가 되면서 국방부 예산에 대한 어떤 흐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사실 트럼프 2기 정책을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세 가지로 좀 보자면 뭐 에너지, 이민 정책 그리고 정부 개혁 뭐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에너지 관련해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은 drill baby drill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화석연료 생산 확대 그리고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박종훈 소장께서는 그 이유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사실 트럼프는 아주 단순하게 미국의 현재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를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유럽에서 뭔가 친환경 에너지 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태양광이나 아니면 다른 에너지 쓴다 그러면서 비용이 자꾸만 상승하니까 독일이 경쟁력을 크게 잃었거든요. 트럼프가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화석에너지 쓰는 게 지금 현재 미국에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구 환경? 이건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서 이제 상대방 국가를 얼마든지 이제 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키거나 자기만 잘 살게 만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화석에너지를 먼저 개발하는 쪽이 더 많이 개발하는 쪽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화석에너지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 자국의 국익에 아주 충실해서 지금 현재 화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무조건 화석에너지만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이게 원칙인데 미국인들한테 가장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이 값싼 에너지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진짜 유가가 절반이 되고 지금보다 훨씬 싸진다 그러면 화석에너지를 계속 강조할 수 있지만 지금의 유가 정도라면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도 싸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무조건 화석에너지만 고집하는 사람일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어느 쪽이냐?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 취임식에 맞춰서 뭘 제일 먼저 준비했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하고 휴전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취임식 기념하듯이 이 유가가 떨어졌는데 근데 앞으로는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 오일 회사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지 않고 있는 유전들은 사실은 이미 비용이 너무 비싸서 개발을 하지 않는 거지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가가 한 70달러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 단가가 80달러, 90달러 되는 걸 마구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유업자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개발해서 30달러가 된다 그러면 다 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원리 때문에 실용주의인 어떤 트럼프의 마인드로는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일단 노력을 하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떨어뜨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친환경을 완전히 버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방향으로 그냥 화석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도 뭐 계속해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뭐 선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를 저희가 또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화석연료 관련주들 앞으로도 상승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는 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공급에 대한 확대, 뭐 가격 인하,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수출 확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독립에 대한 부분을 아마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체크해보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석과 관련된 부분, 특히 LNG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라든지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강조하는 것은 뭐 정책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AI 트렌드에 대한 어떤 수요의 어떤 폭증을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화석 에너지라든지 전통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건 전통 원전도 하나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 전력의 한 2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에너지 독립이라든지 어떤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 원전 같은 경우도 같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력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전통적인 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에너지부 장관 내정자라든지 특히 뭐 샘 알트만 같은 이러한 좀 인사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좀 이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전 원전 쪽과 좀 연관이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쪽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미중 반도체 패권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반도체 관련 정책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혜 국가 그리고 악재 국가 박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트럼프가 바이든을 계속 비판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 중국에 대한 규제가 너무 얕고 범위도 좁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이든은 항상 중국에 대해서 기술 규제를 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었는데 트럼프는 아마도 광범위하게 규제를 매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이 부분은 확실히 악재인 것 같아요. 한국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불리하지만 근데 우리가 또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유리한 점은 뭐냐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TSMC 갖고 뭐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대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왜 보조금을 주느냐? TSMC가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주고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야 안전은 우리 미국 땅에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간 더 TSMC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희망을 좀 찾아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위쪽으로는 사실 AI 반도체를 미국 때문에 막혀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오고 있는데 CXMT가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거든요. CXMT가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됐어요. 0.5% 정도였는데 갑자기 올해 10%, 내년에 15% 메모리 반도체에서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창신 메모리 CXMT 중국 회사에 대해서 아마도 트럼프가 광범위한 규제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여파로 한국도 좀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뭐 신락 같은 기대지만 조금은 해봅니다. 네, 사실 뭐 트럼프의 이런 반도체 정책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M7 종목들 올해는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난해를 이끌어왔던 종목들이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여민 이사께서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어떤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임기 시작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좀 트렌드가 어쨌든 뜨거운 어떤 증시 열기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혁신 선순환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R&D 투자를 통해서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높은 매출을 좀 이어지는 좀 그러한 좀 순환매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어떤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4분기에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를 좀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같은 좀 빅테크들 같은 경우 카펙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는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경우는 새로운 AI 반도체를 지금 계속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성능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를 좀 구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업된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돼서 특별하게 언급은 없었고요. 칩스법에 관련된 좀 우려는 보였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중국 반도체와 결국 싸우면서 결국 자국 산업을 지켜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7 같은 경우도 결국은 트럼프 2기 때 이러한 좀 정부의 보호를 좀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성장이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 안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2.0,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까? 우리나라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박종훈 소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그동안 미국만 왜 성장하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그리고 미국 주가만 왜 이렇게 오를까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사실 미국은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인구 구조가 아주 탄탄합니다. 2007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2.1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0.7이니까 당연히 인구 구조. 거기다가 혁신의 중심지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달러 패권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제 제조업까지 노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에 H1 비자, 만약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인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비자들을 확대한다면 스템 인재들, 즉 과학기술 인재들까지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혁신 생태계를 지켜내야 트럼프 4년 동안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전망보다도 사실은 뭔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빨려나가는 인재까지 다 빨려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트럼프 4년 동안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 계속 잘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주의를 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더 들어보도록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금요일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경제연구소 박종훈 소장 그리고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